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박진균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오스티오포로시스 골다공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뼈는 다이내믹 장기입니다. 즉 히마토포이틱 스템셀에서 만들어지는 오스테클라스트 파고세포가 뼈를 막 녹게 되면은 이 부분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센카이멀 스템셀에서 유래되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없는 부분을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본 매스는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카타볼릭 액티비티하고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에나볼릭 액티비티의 밸런스로 정해집니다. 그럼 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무게를 받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둥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나 무슨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보면은 여기에 철제가 있고 철제를 콘크리트가 주워싸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뼈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뼈는 한 60%가 미네랄이고 40%가 오어가닉 마테리얼입니다. 근데 오어가닉 마테리얼 대부분이 타입1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게 철근을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이 콜라겐 그 구조 전 주위를 싸고 이제는 미네랄이 각각 차유가 됩니다. 그래서 뼈의 본 스트렝스는 미네랄 덴시티와 본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데 본 퀄리티는 결국은 콜라겐 크로스 링크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뼈 같은 경우에는 그 체중을 얼만큼 드는 것에 따라서 그 요구량이 달라지는데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크면서 무게가 체중이 늘면서 이제는 본 미네랄 덴시티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까지는 계속 늘게 되다가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40대, 50대 되면 좀 더 많이 감소합니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에 비해서 처음부터 본 덴시티가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맥시멈 본 덴시티가 남자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30대도 남자하고 비슷하게 서서히 감소하게 되다가 50대 되면은 메노파우스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총량이 적고요. 그 다음에 메노파우스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오스테오포로시스에 걸리는 게 높습니다. 그 오스테오포로시스는 결국은 그 본 매스가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의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디스럽션이 보입니다. 그럼 본 자체는 결국은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는데 지탱을 못하게 되면 골절이 되게 됩니다. 그걸 스켈레탈 프레질리티를 부르고 패솔로지 프랙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오스테오포로시스의 리스크 팩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국은 나이입니다. 또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환자들이 뭐 8, 90 이렇게 오래 살기 때문에요. 그 오스테오피니아나 오스테오포로시스의 유병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른 기저 질환 때문인데 루마티스 질환에서는 루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은 그 오스테오포로시스 리스크 팩터가 오스테오포로시스의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또 하나는 트리트먼트 사이드 이펙트인데 루마티스 질환에서 자주 사용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그 오스테오포로시스를 굉장히 많이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덱사로 합니다. 덱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본 미네랄 덴시티를 제곱 센티미터당 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잘 부러지는 곳에 그 본 덴시티를 저희가 보통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게 스파인이고요. 그 다음에 힙입니다. 그래서 이게 BMD 본 미네랄 덴시티인데 30, 40대부터는 이게 높다가 40, 50대부터 서서히 감소되고요. 이게 감소 추세가 계속 지속됩니다. T-스코어를 했을 때 0에서 마이너스 1이나 1 아니면 마이너스 2.5까지는 오스테오피니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이하일 경우에는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T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레퍼런스로 영 어덜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젊은 건강인을 성인의 본 미러럴 덴시티를 가지고 여기에 비했을 때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마이너스 1점에서 마이너스 2.5면 오스테오피니아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뭐 고령에서는 당연히 T스코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에이징 매치드 포퓰레이션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G스코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스코어가 마이너스 2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뼈가 많이 감소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는 대부분 경우는 에이심토매틱,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증상이 없다가 골절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절로 인한 통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알 수 있고 병원에 내원하고요. 근데 그 오스테오포로시스 자체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뼈가 아프다 그럼 오스테오멜레이시아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뼈는 가장 많이 잘 부러지는 데가 결국은 vertebra고요. 그 다음에 힙이고 그 다음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힙 같은 경우에서는 죄송합니다. 그 vertebra fracture가 가장 흔한데 재밌게도 3분의 2에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다른 이유로 엑스를 찍었을 때 보면은 그 compression fracture들을 발견했는데 환자들은 증상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non-vertebral fracture 같이 힙 프랙처나 아니면은 그 리스트 프랙처 같은 경우는 환자가 통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단은 패솔로지컬 프랙처가 있거나 아니면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오스테오포로시스로 그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T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T스코어가 낮다 해서 모든 환자가 프랙처가 위험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중요한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랙처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을 사용합니다. 프렉스 같은 경우는 그 40대 이상에서 50대 이하의 사람에서 그 앞으로 10년 동안 힙 프랙처나 메이저 오스티오포로티브 프랙처, 즉 힙, 스파인, 프록시멀 휴머러스, 포암 프랙처가 발병될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에이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섹스, 웨이트, 하이트, 그다음에 이전에 프랙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페어런트 프랙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부모에서 프랙처가 있었는지, 스모킹을 하는지, 스테로이드 사용하는지, 류마티즈 관절염이 있는지, 세컨더리 오스티오포로시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지, 그리고 페모럴 넥 BMD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여자하고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라고 할 경우에는 프랙스를 계산했을 때 힙 프랙처가 생길 확률은 1.6입니다. 즉 이런 환자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힙 프랙처 생길 확률은 1.6이고요. 그다음 메이저 오스티오포로티브 프랙처 생길 확률은 6%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추가하게 된다면은요, 그 리스크가 2.2% 증가하게 되고 메이저 오스티오포로티브 프랙처는 8%로 증가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복용했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거의 비슷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프렉스가 리스크가 4%까지 증가하게 되고 MOF 같은 경우에는 13%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바이타민 D 레벨을 재고요. 그 다음에 본 턴오버 마커를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 턴오버 마커는 무엇이냐면은 보통은 말씀드렸듯이 그 콜라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본 포메이션 마커로서는 프로콜라겐에서 프로콜라겐에서 한 부분인 PINP, 그래서 프로콜라겐 타입 1 엔터미널 펩타이드, 이게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찰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많을 경우에는 본인 포메이션 되겠구나. 그러니까 프로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본 포밍 페이스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형성된 콜라겐 하나가 디그레이션 되면은 이거를 콜라겐 사이사이를 연결시키는 크로스 링킹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C-터미널 크로스 링킹 텔로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이 많이 피나 소변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많이 발현이 되면은 이게 본 리소프션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마커를 가지고 본 메타볼리즘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스테오포로시스의 가장 큰 문제는 진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오포로시스 3분의 1 정도만 진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7분의 1 정도가 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좀 계산하면은 오스테오포로시스 환자 중 10%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프랙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프랙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랙처 있는 환자들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오스테오포로시스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스테클라스트, 그러니까 파고세포가 그 본을 깎아 먹으니까 이 기능을 저하시키면 되고요. 아니면 오스테오블라스트, 뼈를 막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먼저 하고요. 그걸로 안 된다 그러면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이고요. 그 운동을 일주일에 30분 이상, 3번 이상 할 경우에는 프랙처 리스크를 50%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스모킹이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금연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풀어지려면은 넘어지거나 낙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상 프리벤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칼슘과 바이타민 D를 그 충분한 양의 바이타민 D 섭취가 중요한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 한 1200mg 정도를 먹는 거를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시럼 레벨이 30 나노그램 per ml 이상 되게 비타민 D 서플리멘트를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슘은 저희가 보통은 복합제 사용해서 비타민의 칼슘을 이제 복합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칼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고용량을 복용했을 경우 카디오베스쿨러 디시즈 리스크가 증가시킨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만 단순으로 처방해야 되는지 아니면 칼슘까지 추가로 처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평가는 향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자에서 그 파마콜로직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인디케이션은 그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다. 즉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는 환자에서는 그 파마콜로직 트리트먼트 시작을 하고요. 근데 아니면 클리니컬 오스테오포로시스다. 즉 이제는 환자가 T스코어는 마이너스 2.5 이상인데 즉 오스테오피니아가 있는데 골 감소증이 있는데 어딘가 프랙처가 있다. 그러면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요.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오피니아고 프랙처 리스크도 없는데 앞으로 부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T스코어가 오스테오피니아 즉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인데 프랙스 리스크가 힙 프랙처 리스크가 3% 이상이 되거나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티브 프랙처 리스크가 2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얘는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 오스테오클라스의 리소프션을 억제시키는 엔타이 리소프티브 트리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데노스마밥과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썸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썸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레스트 캔서, 유터린 캔서를 엔타고니스트 이펙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약제 자체는 확실히 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스포스포네이트 못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얼터너티브를 고려해 볼 수 있다입니다. 엔타이 리소프티브 트리트먼트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은 사용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하고 에피케이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능이 증명됐습니다. 근데 이 약제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주로 홀리데이입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나볼릭 트리트먼트는 결국 오스테오블라스트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대표적인 게 테리파라타이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엔타이스크레스틴 엔티바디 그래서 그 로모소주마비라는 약자가 나왔는데 얘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 오스테오클라스트 억제시키고 오스테오블라스트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런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나볼릭 트리트먼트의 그 가장 큰 강점은요, 그 BMD 게인이 굉장히 바이포스페트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로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년 후에 힙에 있는 BMD가 6%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해서 그 프랙처 리스크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좋고, 효과도 빠르고, 그래서 애나볼릭 트리트먼트가 최근에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 같은 경우는 어떤 약제 가장 효과 있는 걸 보는 건데요. 이게 룸바 스파인 BMD의 그 체인지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게인을 보는 거고, 토탈 힙 BMD의 게인을 봅니다.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데노스보다 조금 못하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잘하는 것이 확실하게 테라파라타이드고요. 그 다음에 그 데노스만 받고 테라파라타이드 그를 병유했을 때는 효과가 좋고요. 로모 같은 효과가 되게 좋고, 로모아를 사용하다가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로모를 사용하다가 그 데노스맥 같은 경우를 했을 때도 효과가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애나볼릭 에이전트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엔타 리소프티브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펀데이셔널 이펙트를 부르는데 처음에 뼈를 많이 만들어 온 다음에요. 그게 만들어진 게 사라지지 않게 엔타 리소프티브 트리트먼트를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을 뜻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다른 약제와 다르게 굉장히 half-life가 깁니다. 그래서 10에서 11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제를 끊는다고 해서 그 약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끊어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드러그 홀리데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약의 문제는 어떤 환자들은 그 업소프션을 잘하고요. 어떤 환자는 잘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가 그 업소프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20% 환자에서 굉장히 GI 사이드 이펙트를 호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썼을 때 만약에 본 턴오버 마커를 변화가 없다, 그 리스폰스가 적다, 그러면 이제는 IV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변경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IV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GI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대신 일부 환자에서 플루-like 일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가장 큰 저희가 두려워하는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는 atypical femur fracture입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한 5년 시점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AFF가 그 인시던스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비스포스포네이트를 5년 정도 사용하냐면은 보통은 비스포스포네이트는 5년 정도 사용이 되면은요, 이게 BMD가 본 미네랄 덴시티가 계속 증가하는데 5년 지나면은 기존에 세츄레이션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가하지 않는데요. 5년 이상 사용할 경우는 에티피컬 프랙처러 인시던스 기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됐을 때는 그 시점부터는 얻는 것보다 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5년 정도에서 그 드러그 홀리데이를 고려합니다. 그럼 5년 사용했다. 그럴 때는 이 환자가 프랙처 리스크가 얼마큼 되는지를 이밸리에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랙처를 볼 수가 있고, 새로운 프랙처가 있는지, 덱사를 볼 수 있고, 등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년 후에, 이게 환자가 오스테오포로티브 프랙처 있을 확률이 로우 리스크가 있다. 그럼 그때는 드러그 홀리데이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해봤더니, 리스크가 정말 줄어들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속 유지해 볼 수가 있던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드러그 홀리데이는 그 드러그 트리트먼트 홀리데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약을 끊는다고 해서 이 환자한테서는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환자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모니터링 같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랙처가 있는지, 아니면 컴프레션 프랙처가 있는지, 그게 덱사를 2년 동안 했을 때 덱사 변화가 심한지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리스크가 다시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BMD를 다시 언제 체크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환자의 그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2.4다. 그러면은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한 1년 후 정도 되면 다시 마이너스 2.5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T스코어의 디클라인 레이트가 0.1에서 0.2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2.3이다. 그러면 2년 후 정도 되면은 마이너스 2.5로 T스코어가
저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환자가 moderate risk다. 그러니까 오스피니가 있으면 moderate risk면은 이때는 그냥 pharmacologic 트리트먼트를 많이 안 하고요. 만약에 high risk다. 그때 이제 비스포스폰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데노스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헬프라이프가 길기 때문에 약을 드럭 홀리데이 하면은, 그러니까 약을 끊을 경우에는 BMD가 유지가 되는데, 데노스멜 같은 경우에는 방기가 짧기 때문에 리바운드 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약을 끊는 순간에 급격하게 나빠지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스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나볼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very high risk 환자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빨리 BMD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에나볼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low, moderate, high, very high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high risk다. 그렇게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멜, 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very high risk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에나볼릭을 1차 치료제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에나볼릭도 있고 엔타리섭티브도 사용하고 싶으면 무엇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트리트먼트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나볼릭 에이전트는 엔타리섭티브 트리트먼트에 비했을 때 효과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프랙처 리스크도 더 빨리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에나볼릭이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 더 1차적으로 선호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에나볼릭을 사용하고 엔터 리소프트 트리트먼트 시퀀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엔터 리소프트를 하고 에나볼릭을 사용하면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은지를 봤을 때는 에나볼릭을 먼저 사용을 하고 엔터 리소프트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BMD 게인이 증가되고 그다음 서스테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에나볼릭을 모든 환자들이 사용하지 않냐? 아마 가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오랄도 아주 인테이크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 진단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본 포밍 또는 두알 액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본 포밍 에이전트는 테리파라타이트라는 가 있고 두알 액션 같은 경우는 로모소주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하이 리스크 경우에는 데노스맙 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결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5년 후에 홀리데이, 드럭 홀리데이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다. 그럼 쭉 홀리데이를 하고요. 아직도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다. 그럴 때는 약을 계속 유지하던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데노스널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사용한 다음에 또 이제 리스크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로우 리스크다. 그러면은 계속 유지하거나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는 끊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요.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데노스를 계속 유지하던가 아니면 다른 트리트먼트로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에이징으로 인한 본 로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본 로스 때문에 프랙처 리스크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랙처 리스크는 BMD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팩터가 중요하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BMD가 치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상이라 그래서 뼈가 절대로 부러지는 건 아니고요. 많은 프랙처가 오스테오피닉 스테이지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BMD만 가지고는 우리가 프랙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렉스 캘큘레이터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바이타민 D를 복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시작을 합니다. 메디컬 트리트먼트에서 first line은 비스포스포네이트고요. 그 다음에 데노스맙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시비어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는 에나볼릭 트리트먼트를 시작을 하고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변경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